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전광판이 심상치 않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 1온스당 125달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5달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타가 아니며 시스템의 오류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서구 세계가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 상하이의 은 가격은 뉴욕 상품 거래소보다 무려 15달러에서 17달러나 더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하며 폭발했습니다. 월요일 아시아장이 열리고 불과 2시간 만에 은 가격은 6달러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아직 개장조차 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물 시장이 종이 시장을 향해 던지는 경고이자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시장은 이미 은 가격이 이번 주에 폭발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장이 시작되자마자 그 징후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상승률이 아닙니다. 상하이와 뉴욕 사이의 15달러에서 17달러라는 가격 차이, 즉 프리미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변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은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구조적인 균열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이 왜 그토록 중요하고 위험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상하이에서 125달러를 지불하고 뉴욕에서 110달러에 거래된다면 17달러라는 격차는 순수한 차익 거래의 기회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싼 값에 은을 사서 상하이로 보내 팔면 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하고도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시장이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돈은 수익을 쫓아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가격 차이는 자연스럽게 좁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공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17달러라는 거대한 수익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물 은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충분히 빠르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이동시킬 수 있는 실물 은이 없거나 물류 시스템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두 가지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유령 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개월 동안 중국이 주요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전략 자원을 비축하며 서구의 재고가 바닥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형성되어 온 거대한 파도입니다. 상하이 프리미엄은 가격 발견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능은 아시아에 있는 실물은 이 뉴욕이나 런던에 있는 종이 계약서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의 등록 재고 데이터를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수개월 동안 이 수치를 추적해 왔습니다. 선물 계약에 대해 실제로 인도할 수 있는 금속인 등록된 은의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결제 약정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달 요구가 급증할 때마다 수백만 온스의 은이 재분류되거나 인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하이는 사실상 뉴욕의 가격 결정 기능을 완전히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실물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지불할 것이다. 기술적인 지표들 또한 충격적입니다. 은 가격은 15달러, 저항선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뚫고 올라갔습니다. 단기 차트의 상대 강도 지수는 과매수 영역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를 보면 우리는 이제 막 수년간의 바닥을 다지고 거대한 탈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이번 움직임에 동반된 거래량을 보십시오. 이것은 유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스파이크가 아닙니다. 다음 세션에서 바로 반전될 가벼운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과 거대 기관 수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직도 뉴욕 상품 거래소가 전 세계 은 가격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만약 상하이가 15달러에서 17달러의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은 세계 최대의 제조 경제 대국인 중국의 실물 시장이 서구의 종이 가격 책정 시스템과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혼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이라는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중국은 산업용 애플리케이션과 태양광 패널, 그리고 전자제품과 전기차, 그리고 오지 인프라 구축에 있어 세계 최대의 은 소비국입니다. 만약 중국 바이어들이 $125를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면 그들은 공급 부족에 절망하고 있거나 서방 세계가 모르는 미래의 가용성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현상을 거시적인 배경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은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투기적인 자산에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은은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산업 금속입니다. 은 없이는 태양광 패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은 없이는 고효율 전자제품을 제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주요 경제국이 약속한 에너지 전환은 현재의 광산 공급량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양의 은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요인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중국은 작년에 주요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의 본토 회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무기화되고 있으며 공급망은 지정학적 경계선에 따라 조각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상하이의 $15에서 $17 프리미엄은 전통적인 의미의 수요와 공급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전략적 비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글로벌 시장에서 물건을 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자국 내 공급을 확실히 하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영상 중간에 밝혀질 이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을 재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상하이의 프리미엄 급등은 서구 기관 투자자들이 은 시장에서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 외부의 헤지 펀드와 연기금, 그리고 국부 펀드들은 수년 동안 귀금속 비중을 축소해왔습니다. 만약 상하이의 가격 움직임이 재평가를 강요한다면, 그리고 서구 세계에서 공포심리나 전략적 자산 배분 변경을 촉발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15나 $17의 프리미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장에서 은 가격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아시아 바이어들은 $125를 지불합니다. 뉴욕은 $110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구 펀드들이 차익 거래를 포착하거나 공급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선물 매수에 나섭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의 재고는 배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뉴욕과 런던의 실물 금속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을 초과하는 백워데이션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시점이 되면 종이 시장은 가격 설정 메커니즘으로서의 신뢰를 잃게 되고 우리는 실물 가용성에 기반한 진정한 가격 발견의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전될 수 있다. 이것은 숏 스퀴즈일 수 있다. 아시아장이 마감하고 뉴욕장이 열리면 해소될 유동성 이벤트일 뿐이다.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냉정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단순한 투기적 움직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금속이 글로벌 시장으로 다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17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구의 종이 시장은 과거에도 막대한 충격을 견뎌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실물 인도가 불가능해지면 그들은 현금으로 정산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필요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은입니다. 공장에서 필요한 것은 현금 결제가 아니라 은이라는 실물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서구 금융 시스템이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거대한 환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뉴욕과 런던의 금융가들이 만들어낸 종이 시장은 지금까지 실물 시장의 주인이 행세해왔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화면상의 숫자로 전 세계 은 가격을 결정했고 광부들과 재련소 그리고 최종 소비자들은 그 가격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125의 반란은 종이 시장의 황제에게 옷을 입지 않았다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이 은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물 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파생상품 계약입니다. 문제는 이 종이 은의 규모가 실제 금고에 보관된 은의 양을 압도적으로 초과한다는 데 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인 코맥스와 런던 금시장 연합회인 LBMA는 실물 인도를 전제로 거래되지만 실제로 인도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자는
만기 전에 계약을 청산하거나 다음 달로 이월하며 차익만을 챙겨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서구의 대형 은행들과 기관들은 적은 양의 실물만으로도 거대한 시장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실물은 1온스를 담보로 수백 온스에 달하는 종이 은을 발행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억눌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레버리지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등록 재고 데이터를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우리가 마주한 위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코맥스 창고에는 등록 재고와 적격 재고라는 두 가지 범주가 존재합니다. 적격 재고는 코맥스 규격을 충족하여 창고에 보관된 은이지만 당장 선물 계약의 인도 물량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등록 재고는 워런트가 발행되어 즉시 인도 가능한 상태의 은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등록 재고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등록 재고는 위험 수위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프의 추세선은 명확하게 우하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절적 변동이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구의 금고에서 동양의 산업 현장으로 실물 은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상하이의 프리미엄이 $15를 넘어서는 순간 서구의 창고는 더 빠르게 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면 차익 거래를 노리는 세력이 아니라 실물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코맥스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선물 계약을 매수하고 만기에 현금 대신 실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을 배에 실어 가격이 더 높은 아시아로 가져가거나 자국의 전략 비축고에 쌓아둡니다. 코맥스의 금고지기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계약서는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실물 은은 연금술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런던과 뉴욕은 점차 껍데기만 남은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은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하나의 금융상품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이나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 은을 사고 팝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은이 금융자산이기 이전에 필수적인 산업자재라는 사실입니다. 금융시장은 패닉이 오면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공장의 조립 라인은 멈출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구의 투자자들이 종이 가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동안 묵묵히 실물 은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가격 왜곡이 아니라 진정한 가격 발견의 과정입니다. 서구 시장이 $110라고 주장할 때 아시아 시장은 $125를 지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물 은은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진짜 법입니다. 종이 시장은 규제로 가격을 억제할 수 있고 증거금을 올려 투기 세력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래를 강제로 청산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금융공학으로도 물리적인 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뉴욕의 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뉴욕은 더 이상 글로벌 가격 기준점이 될 자격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백워데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상화되는 초입에 서 있습니다. 백워데이션은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당장 손에 쿴 수 있는 현물의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의 공급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코맥스의 등록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이 불신은 공포로 바뀔 것입니다. 서구의 기관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실물 확보 경쟁에 뛰어들 때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텅 빈 창고와 천정부지로 치솟은 프리미엄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실물 경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균열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가격 억제의 시대가 저물고 공급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괴물은 끊임없이 은을 삼켜야만 살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차 그리고 인공지능 서버에 이르기까지 현대 문명의 모든 첨단 기술은 은이라는 금속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하이가 제시한 $125는 투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수요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가격 움직임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구의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을 바라볼 때
동양의 국가들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 자원으로서 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바로 17달러의 격차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체적인 수요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왜 중국은 그토록 은에 집착하는가?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미래에 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보석이나 화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와 기술, 그리고 패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와 기술, 그리고 패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을 단순히 귀금속이나 화폐의 대체 수단으로만 바라본다면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125달러의 프리미엄 현상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은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화폐로서의 지위를 넘어서 미래 산업의 혈액으로 변모했습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가격 폭등은 투기 세력의 장난이 아니라 중국 제조업의 절박한 비명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금속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생존권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의 금융가들이 차트와 금리를 분석할 때 중국의 공장들은 물리 법칙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물리 법칙의 핵심은 바로 은이 지구상에서 전기와 열을 가장 잘 전달하는 금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물리적 특성이 바로 은을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태양광 산업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외치는 동안 그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적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태양광 패널 기술인 PERC 셀에서 차세대 기술인 탑컨 및 HJT 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더 높은 효율을 제공하지만 치명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은의 사용량이 기존 기술 대비 50%에서 많게는 2배까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매년 설치하는 수백 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는 말 그대로 은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입니다. 상하이의 바이어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은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공장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패널 생산 라인이 멈추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다음은 전기차 혁명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단순히 엔진을 배터리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차를 바퀴 달린 고성능 컴퓨터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기존 자동차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은이 들어갑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부터 수많은 센서, 그리고 전력 제어 장치와 모터의 연결 부위까지 은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전기 신호가 끊김없이 흘러야 하는 곳에는 반드시 은이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급증하고 있고 중국은 이 시장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의 양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연간 수천만 대의 생산량을 곱하면 그 숫자는 광산 공급량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인프라에 숨겨진 은의 수요입니다. 5G 통신망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그 주인공입니다. 5G 기지국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며 고주파 신호를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열과 전기 저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금속은 은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은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요구합니다. 엔비디아나 AMD가 설계하는 최첨단 칩과 이를 구동하는 거대한 서버팜들은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전력 효율을 0.1%라도 높이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최고의 전도체를 사용해야 하며 그 답은 언제나 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하며 그 혈관에는 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산업적 수요의 공통점은 가격 비탄력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의 경제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나 최첨단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은 가격이 온스당 20달러에서 125달러로 오른다고 해서 은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품 자체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종 제품 가격에서 은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격이 얼마가 되든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하이 프리미엄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산업 수요자들은 가격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삽니다. 그들에게는 가격보다
물량 확보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서구의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과거에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은은 산업재이면서 동시에 귀금속이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늘립니다. 그 인프라 투자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네트워크입니다. 즉, 경기가 나빠져도 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합니다. 중국은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서구의 경제가 흔들리는 틈을 타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를 독점하려 합니다. 상하이 거래소의 가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건설하고 있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수요가 공급과 만나는 지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불행히도 광산 공급은 이 폭발적인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더딥니다.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여 생산을 시작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존 광산의 등급은 떨어지고 있으며 채굴 비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통한 공급 역시 한계가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산업용은은 아주 소량이 제품 깊숙이 박혀 있어 회수하기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매년 수억 온스의 은이 부족하고 그 부족분은 지상에 있는 재고를 갉아먹으며 메워지고 있습니다.